리얼하게 포인트만 트렌디하게 짚어주는 동산이형 리포트.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민병철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리포트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전격적으로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이 최근 주택시장, 특히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함으로 인한 강남, 서초, 그리고 송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를 현실을 반영해서 최근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그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전격적으로 내놓았는데요. 자, 박 팀장님, 오늘 일단 최근 서울시에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불과 한 달 전에 그 잠삼대청이라고 하죠. 강남, 송파에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갭 투자에 나서서 많이들 이제 투자를 실행하셨는데 한 달 만에 바로 정책을 거뒀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서울시가 그 국제교류복합지구인 잠삼대청이라고 하는 그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이렇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했는데 이게 2월 12일에 있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한 달 조금 넘어가지고 지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확대 지정하면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대상승장을 예견을 하고 미리 언지를 준 것이다. 특히나 지금 지정한 곳들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급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집값을 올라가는 걸 좀 억제하려고 지금 지정을 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정이 오히려 또 풍선 효과를 더 자극시키게 되는,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더 크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인다. 대상승장의 서막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과거에도요, 버블7 지역이라고. 네, 맞습니다. 2005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니까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7개 지역을 이 버블7, 즉 심각하게 빠르게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이제 규제에 나섰잖아요. 그 당시 7개 지역이 강남, 서초, 송파, 분당, 목동, 용인, 수지, 그리고 안양, 평촌 이렇게 7개 지역이었는데 그때 나왔던 우스갯소리가 결국은 그 버블7 7개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라고 알려준 게 아니냐. 그때 나온 말이 저거였잖아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자의 일타 강사다. 맞습니다. 지금 박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한번 묶은 이유는 이 지역이 가장 비싸다라고 또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지역에서 지금 아파트만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아파트만 오늘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체를 묶었잖아요. 네, 깜짝 놀랐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아닌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참 이게 웃긴 게 그 아파트를 일단 묶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금 비싸다라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죠. 어쨌든 88 대책이라든가 뭐 아니면 10 대책 계속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급 부족 사태와 더불어서 지금 빌라 전세 사기로 인해 가지고 빌라 미분양 사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와중에 이거를 전체 주택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묶어버렸다면 난리 납니다, 진짜. 근데 이 다행스럽게도 일단 아파트부터 정리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확대 지정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아파트로 좀 몰려있던 것들이 아무래도 수요가 좀 이제 재개발 예정지, 후보 지역이나 아니면은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돈이 좀 몰려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대책 혹은 정책을 발표할 때 항상 왜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느냐, 왜 이러한 정책을 내세우느냐에 대한 근거 자료를 항상 제시를 하거든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에 대해서 이 리포트를 좀 보니까요. 이 작년에 이제 보합세에서 상승세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세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5주였는데 최근에는 그 절반으로 줄었다. 7주 만에 보합세에서 상승세 전환으로 바뀌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최근에 과열 시장에 어떤 이유로 제시를 했고요. 또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이 상승폭의 확대가 딱 2월 12일 날 잠상대청 토지거래 허가 해제 이후에 이 상승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런 가격의 상승세가 서울의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이번 대책을 발표한 거거든요. 이제 그래프 서울시 지도 이렇게 보니까요. 아, 그러네요. 이게 마치 화선지에다가 붓에 먹물을 찍어서 화선지에다 떨어뜨렸을 때 점점 번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과열 양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 딱 눈에 띄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항상 방송 나가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이 풍선 효과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풍선을 좀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네. 방금 이제 잉크가 이제 번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 역시도 풍선 효과가 이제 눌렸던 게 이제 딱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물풍선을 터트린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트린 그 지점부터 이제 젖는 거죠. 젖어가지고 얼마만큼까지 바운더리까지 젖을 것이냐. 네. 지금 이미 마용성은 젖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마용성 젖었고, 빨갛네요. 네, 강동하고 동작도 젖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심지어 영등포하고 뭐 양천, 강서 여기까지도 분명히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다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7주나 소요되는 그 기간 동안 이거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타이밍이 좀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이미 다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좀 많이 늦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그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2월 12일 날 잠담대청 토제 해제하고 나서 거의 밤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냥 압박이나 그 시민들의 어떤 뭐 탄성함, 그 시민들의 어떤 불만 섞인 네. 어떤 탄원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조마조마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를 할까라고 했을 때 그래도 7주 그래도 최근 그래서 한 5주 만에 그 정책을 철회하고 네. 다시 오히려 더 강력하게 그래서 이렇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그 해당 어떤 자치구 전체를 그렇게 묶어버리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규제라는 거는 원래 그 자본주의 시장에서 규제가 있으면 오히려 더 위축시키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유독 규제를 하면 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약간 아차 싶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오세훈 시장님이. 왜냐면 딱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딱 하자마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그냥 잠삼대청 인근의 아파트 살려고 맞아요. 부동산 가셔가지고 하루 했는데 웃긴 건 뭐냐면 매도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거 걷어들이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은 무조건 사려고 하는 거고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거 봐라 하면서 2억 3억씩 이렇게 오르니까 그래도 나가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결국에는 그 7주 동안에 원래 안 올랐던 그 지역들이 지금 3, 4억씩 뛴 많게는 5억까지도 뛰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빨리 조치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잠상대청의 이제 그 대표적인 아파트들, 잠실 같은 경우는 엘리테죠. 예, 벨스, 레센테, 트리마제, 트리지움. 맞습니다. 그 아파트의 소유자분들 오히려 매물을 잠궈버렸잖아요. 맞아요. 또 어차피 효과가 오를 텐데 가격이. 네. 잠궜다가 오히려 팔지 못하고 이번 대책의 뒤통수를 맞아서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는 뭐 그런 상황도 나타났을 것 같고 네. 또한 실제로 이제 그 잠실 같은 경우 엘리트가 이제 가격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만 호가 기준 그래갖고 잠실주공 5단지가 재건축 부재로 인해서 오히려 사이드 이펙트 특혜를 또 어떻게 맞습니다.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거기 가격도 장난 아니고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거의 뭐 평당 1억이니까 거기는 저는 잠실이 이제 평당 1억 찍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잠실에 지금 레미안 프로지오가 아니죠. 레미안 아이파크. 그렇죠. 그리고 잠실 르에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얘네가 지금 뭐 분양권도 평당 1억 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신천동 기준으로 지금 평당 1억이 안 되는 게 파크리오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근데 엘리트 레까지죠. 레이크 팰리스까지 해가지고 얘네가 평당 1억 찍고 그리고 또 신천동에도 평당 1억 찍고 그리고 장미 아파트까지 평당 1억 찍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잠실은 그냥 강남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최근에 평당 1억 클럽으로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들이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평당 1억 클럽에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 타자가 잠실이 될 뻔했는데 네. 될 뻔하다가 또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약간 추침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저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도 네. 잠실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한번 이게 불씨가 지피면은 꺼지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다른 곳으로 이제 온기가 퍼져나갈 텐데 잠실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또 여러 군데 그 재건축 단지들도 있고 네. 우리가 잠시를 특히나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거래량을 살펴보니까요. 야, 진짜 늘긴 많이 늘었네요. 네. 서울의 주간 거래량이 약 1000건에서 한 주에 그리고 2000건 수준으로 도달하기까지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1000개의 아파트가 거래가 되는 수준에서 2000개까지 늘어나는 과정이 작년에는 13주 정도 소요가 됐는데 최근에는 딱 4주 걸렸대요. 하루에 1000개 거래되는 게 하루에 2000개 거래되기까지. 네. 근데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토지 해제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강남 3구는 200건대 거래 물량이 400건대를 초과하기까지 딱 4주 걸렸다. 모든 그 원인은 토지거래 허가 해제, 잠산 대청 그것 때문이었고 그리고 거래자 특성을 보니까 역시 왠지 투자자분들이 많았네요. 강남 3구의 주민의 강남 3구 진입 비율 꾸준히 올해 1월까지 하락했지만 바로 그 잠삼대청 토지 해제하고 2월에 반등했다. 또한 갭 투자 비율도 2월 들어 크게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상급지 위주로 가수요 유입 흐름이 발견. 이 가수요라 함은 아파트에 대해서 그 이용 관리하는 실제 수요가 아니라 투자 수요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외지에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 수요의 유입 흐름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런 부분을 지금 그래프에서 보여주네요. 네. 이게 실수요는 그냥 거기에 실거주자를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수요는 이제 투자자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대부분 풀리면서 접근하셨던 분들이 지방에 좀 이제 자본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고 맞아요. 아니면 현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외지인들 그 안에 있었던 분들이 그냥 한 채 더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상급지로 들어오려고 하셨던 분들 아니면 에셋 파킹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들어온 거라고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자본시장의 어떤 생리를 보면은 이 현금이라는 것은 또 지방에도 현금 부자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 현금은 계속해서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그 수익이 계속 더 많이 날 수 있는 자산으로 현금은 몰릴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안전자산인 부동산 중에서 수익이 가장 높게 형성될 수 있는 부동산 어디 있겠습니까? 강남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이제 현금 부자분들, 지방의 부동산 부자, 지방의 이제 부유층, 지방의 부자들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에 부동산을 갭 투자를 하는 거죠.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 자산이자 수익률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흐름이 많이 이제 발견됐다. 한마디로 실거주 수요보다 투자 수요가 최근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대책을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대책을 세운 거죠. 자, 매매 수급 지수. 저는 이거 보면 참 솔직히 그래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매매 수급 지수가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이냐 매도자 우위 시장이냐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보잖아요. 네. 그동안 매수자 우위 시장이었다라고 하면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아무래도 매수자 우위라 그러면은 파는 사람이 네. 좀 이제 파는 거에 좀 이제 급급해서 좀 가격을 좀 깎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딱 알맞은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4주 연속 상승하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 잠깐만 이거 약간 헷갈렸던 것 같아요. 매수자 우위 시장은 이제 사는 사람이 우위. 네. 그러니까 매도자 우위 시장이 파는 사람의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에 이제 사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좀 깎아줄 수 있는. 그렇죠. 매수자 의식.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네. 말씀하셨고 최근에는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도자, 파는 사람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 됐죠. 맞습니다. 우리 이 가격으로 안 팔면 더 오를 건데 일명 그 매물을 잠근다 그러잖아요. 계좌를 안 주는 거죠. 저기 부동산에다가도 물건 내놨다가 네. 다시 걷어들이잖아. 오픈하지 말고 팔지 마세요. 다시 걷어드릴게요. 그런 상황이었다. 네. 이게 그야말로 이제 부동산의 가격을 견인하는 요소 중에 또 사람들의 심리가 있잖아요. 네. 여기가 오른다, 여기가 뭐 개발 호재가 있다,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때 매도자, 판매자들의 우위,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최근에 맞습니다. 이제 그런 강남에서는 매도자 우위 시장, 매도자 우위에 근접한 상황이었다. 이 부동산 시장의 심리에서도 나타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최근의 주택 시장의 동향, 특히나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과열 양상에 대해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2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정책 이후에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의 이 폭발적인 부동산 가격, 특히나 아파트 가격의 이 상승세의 현실을 직시를 하고 이러한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평가를 한 이후에 이번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정책을 발표한 것이죠. 특히나 이제 그 상급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로 인해서 이 추격 매수가 늘면서 강남, 송파 지역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으로 결론을 내린 듯 합니다.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 그 불안 심리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불안한 심리는 두 가지죠. 집값이 더 오를까? 아니면 집값이 떨어질까? 그렇죠.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금액,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값싼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얘가 이 가격은 조금 비싼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일을 기대하시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급지가 가격이 이렇게 눌리는 그런 상황이 없고 계속해서 좀 평이 하다가 또 갑자기 팍 올라가고 평이 하다가 팍 올라가고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 들어가야 되는데 하다가 불안해가지고 이제 추격 매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강남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송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나 잠실. 네, 잠실 쪽에서 이제 이게 확산이 된 거고 저는 지난주까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이게 문정동 일대까지 확산이 됐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많이 번졌네요. 네, 다 신고가를 찍고 있으니까. 산불 번지듯이 이렇게 쭉 번지고 있었네요. 이분들은 지금 시장 상황 평가를 이렇게 그냥 짤막하게 해놓으셨지만 시장 상황이 지금보다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더 지금 번지고 있으니까 들불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네. 옆으로 번지는 이 인근 지역으로 번지는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박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안 사면은 가격이 내일이고 모레가 더 올라갈 테니까 지금 안 사면 안 돼. 조만간 오늘 내일 중으로 내가 이 강남 송파 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불안 심리. 네. 남들 다 사고 남들은 싼 가격에 사는데 나는 더 비싸게 살 거라는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그래서 추격 매수에 나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3줄, 4줄짜리로 요약해서 딱 이런 그 상황을 평가했는데 현장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잠실의 비싼 아파트들, 엘리츠니, 분양권 같은 거 잡내야죠. 잠실의 아이파크. 그런 부분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여기를 못 사면 그 옆에라도 좀 사서, 그 옆 지역으로 사서 그 가격 상승의 훈풍을 함께 맞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나 봐요. 네. 그리고 금리를 보니까,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이제 계속해서 내리지 않았던 금리가 3번이나 최근 한 6개월 만에 인하를 하게 되어서 이 조달금리 같은 경우도 3% 이하로 하락하면서 이제 부동산 구매 부담이 점차 감소했다. 또 이런 시장 상황 평가를 했는데
이 조달금리라 하면 은행에서도 이제 돈을 어디선가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한국은행에서 조달을 하던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혹은 CD 발행에서 회사채 발행에서 은행에서도 이제 돈 빌려줄 돈을 조달해 오는데 그 조달금리 비율도 3% 이하로 내려갔잖아요.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서.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 금리도 이 조달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를 넣어가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책정하는데 이 조달금리 자체가 하락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주택자금대출, 주택 구입 자금대출에 대한 대출 수요도 많아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구매 부담이 점차 감소했다. 이런 부분도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 평가에 레포트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계대출이 2월에는 증가세로 전환됐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이게 저는 항상 그 연초에는 이렇게 증가세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을 생각해보면 대규모 입주장들이 되게 많았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뭐 파산을 하니 아니면 입주를 못하니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민효님도 아시다시피 대출은 원래 연말에 다 소진이 되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연초에 이제 은행에서 한도를 새로 이제 발생하니까 대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매년 1월, 2월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대출이 많이 확대되는 그런 성향은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일반적인 상황인데 굳이 최근에 부동산 불장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어쨌든 저 늘어난 유동성도 한몫을 했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한 것 같은데, 네네. 뭐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건 저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M2라고 하는 광의 통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다시금 재해석하면 결국에는 그 돈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그 가치가 상승할 그 안전자산, 수익성이 담보된 자산에 몰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를 이제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기왕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된 김에 같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이거 매년 일어나는 상황이 일반적인 어떤 현상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광의통화 M2 증가율이 확대되는 것 등의 어떤 늘어난 유동성이 서울 상급지, 강남 서초 통파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측면이라고 단정 졌네요. 사실 저 아래에 보시면은 지금 22년도에 4%, 뭐 24년 1월에 3.5%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힘들었던 그 시기가 딱 22년도부터 24년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준금리 확 올리고 난 다음에. 예, 맞습니다. 이게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면은 저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실제로 21년도에 12.9%, 저때 광풍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동성 부지하게 공급됐죠. 네,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금리 기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1-2%였어요. 네. 앞으로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그 통화량 증가율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맞아요. 결론적으로 그 기준금리 상황에 따라서 이 통화량 그 유동성의 어떤 유동성이 증가가 되느냐, 축소가 되느냐, 이런 부분은 일반론적인 현상인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의 원인을 일반적인 어떤 현상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약간 요거는 좀 어폐가 있는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수요 공급 법칙처럼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량이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처럼 이것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급적인 측면을 볼게요. 최근 계속해서 이제 공사비 상승, 부동산 PF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거죠. 공급 여건의 악화가 지속되면서 향후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수급 불안 심리가 유발되면서 주택 매매 수요를 견인하는 상황. 이 얘기는 작년 초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부동산 PF나 이런 것들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계속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동산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그
그 대출 있죠. 네. 대출에 대한 부분, 자기 자본을 10%만 갖고 어떻게 니네가 90%를 대출받아 살 수가 있어.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었던 건데, 네. 여기다가 고금리까지 겹치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됐던 것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폭풍이 원래 그 잦아들어야 되는데, 잦아들지 않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될 뭐 경제 수장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시장 상황이 지금 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제 탄핵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공급에 대한 문제를 사표 내신 국토부 장관님께서 수리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지금 해결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주택 공급이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은 지배적이고 실제로도 그 공급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저 예측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결국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도 불안할 것 같으니까 미리 이사를 하자, 옮기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급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맞아요.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은 지금 박 팀장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지금 부재 상황이라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떻게든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서울의 아파트의 매년 정상적인 입주 수요 공급의 절묘한 선을 맞출 수 있는 정상적인 입주 수요가 한 4만 7천 세대 정도 되는데요. 네.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2만 5천 세대, 2만 4천 세대 하다가 내년부터 26년부터는 7천, 8천 세대로 확 줄어버린대요. 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22년도 하반기에 급격하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PF 대출에도 많이 애로사항이 그때부터 나타났고 또한 그때 말씀하셨던 레고랜드발 PF 사태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시공사들이 많이 자금 조달에 또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착공 물량이 22년 하반기부터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착공해서 준공까지 3년, 4년 걸리는데 그게 준공 물량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게 바로 내년부터 심각하게 그런 영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공사비까지 상승을 하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지금 안 사면은 더 가격이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불안 심리 때문에 매매 수요를 더 증가시키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참 마지막 워딩이 저게 뭐라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상승세의 속도와 폭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더 이제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이라고 되어 있지만 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상승할 거라는 걸. 그렇죠. 근데 시장 안정화 방안을 즉각 추진할 필요가 아니라 당장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부랴부랴 한 건데 저는 처음에 조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애초에 지정 해제하는 걸 좀 미리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정권 잡았을 때부터 바로 그냥 이제 한꺼번에 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네.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물론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뒤에서 계속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들불이 산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나름 지금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지금 불쏘시개를 열심히 쓰셔가지고 불이 확 번지고 있는데 이거를 단번에 진화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쉽게 진화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불 붙은 데 나오잖아요. 지도에 지금. 이제 빨갛네요. 네, 불 붙은 데를 지금 이제 지정을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구 하나 전체에다가 모든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묶은 사례가 과거에 있었을까요? 저는 예전에 그거 생각납니다. 예전에 규제 지역으로 묶을 때, 몇 개 구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묶으셨던 때 있었잖아요. 불장 초입이었던 그 시절, 그때 그 시절, 21년. 투기과열지구로 소개한 지역을, 맞아요. 네, 약간 그거의 초입이라고 생각하시는, 지금 약간 부동산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딱 그때 그 느낌이다라고 지금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금 비규제 지역인 쪽으로 빠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마용성 중에 지금 용산 걸려 있으니까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뭐 동작, 그렇죠. 영등포, 지금 뭐 오세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뭐 그런 게 낌새가 보이면은 걔네들도 부끄러워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아직 안 묶였잖아요. 뭐 월요일에 묶인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근데 저거 묶기 전에 이미 또 집값 올라버리면 또 평균을 또 맞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높낮이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되면서 또 이제 남아있는 거는 또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 뭐 서대문, 은평, 금관구, 뭐 노도강, 뭐 이런 애들밖에 남질 않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잘 아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지금 서울 부동산 이제 또 오르겠네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지도를 보면요. 지금 이번에 3월 24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될 지역이 빨갛게 표시가 됐죠. 약간의 주황색인데 이게 하나 힌트를 주는 거예요. 저 빨갛게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인접 지역들 아까 말씀하신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동작, 관악, 영등포 이쪽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저는 심지어 저기다가 더 덧대서 과천, 뭐 분당, 판교 이쪽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한 영향력이 될까요? 이게 그냥 선한 영향력도 아니고 즉 서민들은 솔직히 이게 좀 그 주거사다리가 지금 끊겨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리는 거라 저는 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해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양극화의 확대, 뭐 초양극화, 가격 격차가 상급지와 하급지는 더 차이가 날 것이다. 이제 이런 트렌드를 보고 있는데, 또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과열 양상 나타나고 있는 주요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이게 주요 지역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와, 4개 자치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 40만 채로. 40만 호, 2200개 단지, 대단지는 물론이고, 이 나홀로 아파트까지. 저 되게 좀 마음 아픈 게 저희 집도 지금 저게 껴있어요. 아. 나홀로 아파트인데 그러네요. 진짜 뭐 물론 나홀로 아파트여도 가격은 들어가는 그런 거지만 진짜 좀 마음 아픕니다. 진짜 이렇게 광범위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건 저는 처음 봐가지고요. 그래놓고 그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6개월간이라고 얘기를 해놓으셨거든요. 네. 물론 이제 1년, 2년 이렇게 보통 연단위별로 이렇게 하시는 편이긴 하지만 6개월 한번 6개월 지나고 온 다음에 상황이 좀 진정되면 그냥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좀 산불이 되었을 때 더 지정이 됐으면 지정이 됐지 이게 과연 해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옆에다가 단서조항으로 필요시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검토도 아니에요. 적극 검토예요. 적극 검토. 그럼 6개월에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이상 갈 것이라는 것은 이제 불을 보듯 뻔한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인근 지역까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죠.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네. 추가 확대 지정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에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 아무래도 동작, 성동, 광진, 강동 여기가 이제 주요 후보자 되겠네요. 그냥 보이면 다 쏴주게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죠.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불과 한 달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잠삼대청을 이제 풀어줬는데 거의 5년 만에 풀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5년 거의 다 됐을 때 이제 선심성으로 풀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문제는 이게 약간 감옥에서 딱 이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사람이 이제 나오다가 갑자기 너 다시 들어가라고 감옥으로 집어넣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가석방 됐는데 또 뭔가를 범죄를 저지른 거야. 다시 그냥 재구속한 거죠. 사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막 범죄 저지르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냥 이제 같이 그냥 껴드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강남, 상구랑 용산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꿈틀만 거려도 총으로 다 쏴서 억제하겠다 이런 느낌 같아요. 네, 이게 솔직히 규제가 저는 규제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주의인데 좀 답답합니다. 이놈의 수정 자본주의 사회가 이 정부의 개입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자본주의 사회잖아. 지금 뭐 대다수의 나라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는 그 자본주의 시장인데 이거는 참 특히나 이제 부동산 분야에서 많이 이제 정부의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어차피 정부의 정책 그리고 대출 세금 뭐 정부가 다 정부의 손아귀에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가격을 잡겠다라는 내용인데 또 밑에 보니까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압여목성이라고 하죠. 압여목성과 신속통합기획단지 등 서울의 현행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완전히 과열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지정을 유지하겠다. 쟤네는 어차피 오르는 애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냅둬도. 그러니까요. 네, 그 개발 이슈가 다 있는 곳들이니까 저기는 당연히 묶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또 대한민국 대표 그 지역들이잖아요. 맞아요. 신속통합기획단지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더라고요. 네네. 그 시점이 조합 설립인가 이후 혹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저는 봤는데 네. 그 내용이 좀 재밌더라고요. 관리처분인가까지 왔으면 더 이상 투기자본이 들어올 우려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맞네요.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신속통합기획 지정지, 신속통합기획 개발 지정지, 신속통합기획 개발 후보지가 개발됐을 때죠. 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그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되는 곳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는데 이제는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보는 거는 이제 조합 설립까지 했으면 더 이상의 투기자본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또 그런 부분도 정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네. 정부의 정책에 어떤 허점이 좀 보여요. 네. 법령과 정책에 허점이 보입니다. 도정법과 빈집민 소규모 주택개발 특례법 등등의 허점이 보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합법과 불법 사이 탈법을 하거든요. 맞아요. 탈법이라 함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뭐랄까요 운용의 묘 혹은 규제를 피하는 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전략이죠. 진짜 머리를 쓰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도 항상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분석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이게 바로 그거네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번에 지정 강남 3구와 용산의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추가 지정까지 적극 검토하겠다. 와 이거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네요. 이거 그냥 뭐 과거로 회귀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 강남 3구랑 용산만 남겨놓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된 게 작년 초인가 그랬죠? 재작년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죠? 네. 근데 다시 원래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모두 투기과열 지구였는데 그거를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제외하고 다 해제했잖아요. 근데 다시 투기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붙겠다라는 어떤 그 움직임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정책도 검토하겠다. 이거는 뭐 완전히 무슨 선전포고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집값 올라가면 네.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네. 사실 이게 이 엄포를 한다라고 해서 과연 그 시장 경제를 막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그 마용성, 그러니까 용산 제외하고 마성만 보더라도 네. 지금 뭐 아파트 괜찮은 것들은 지금 이미 신고가를 뚫으려고 하고 있고 이미 뚫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 마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평당 뭐 5천만 원대에서 6천만 원, 지금 이제 뭐 또 7천만 원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나중에 또 뒷북친 느낌으로 또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또 지정됐던 곳 그 다음에 이제 외곽 지역, 그러니까 이게 풍선 효과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 성구, 용산까지 지정을 했는데 바로 어떤 뭐랄까요?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보니까 마포랑 성동이네요.
그렇죠. 역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오히려. 저희가 지금 약간 찝어드리는 방송이 아니거든요, 이거. 근데 답이 나오네요. 답이 나오네요. 네. 아니 그럼 강남 성구는 마용성인데 그 용성까지 이제 토지가 허가구역이니까 마용성 중에 용 빼고 마성이네요. 네, 마성, 그리고 뭐 붙어 있는데 찾아보면 뭐 강남은 동자, 뭐 아니면 강동, 딱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광진, 성동 네. 옆에 광진, 그 정도까지. 사실 광진은 막 네로라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 뭐 몇 개 단지 생기긴 했지만, 그거 빼고는 괜찮은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재개발이나 이런 이슈들이 묻어 있다 보니까, 투기에 대한 그런 투기성 자본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뭐 이제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지 이런 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광진을 그렇게 살펴보면, 솔직히 지금 답이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아파트만 40만 채 먹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만한 곳이나 아니면 이미 선정되고, 딱 그 빌라 투자할 만한 분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자본이 몰리지 않을까. 그 말씀하시니까 자양동의 땡땡 아파트 재건축이 이렇게 되는 아파트 그런 쪽으로 좀 몰리겠네요. 네. 거기 어딘지 방송 끝나고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은 주택 담보 비율, 인정 비율, LTV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50%, 무주택자 50%, 유주택자는 뭐 30%까지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 주담대가 이렇게 떨어지고, 특히나 이제 세제, 특히나 세금에서 많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양도세는 다주택자일 경우에 20%, 30%씩 중과가 되는데, 이거는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 중이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는 양도세에 있어서 다주택자 중과세는 아직 한시적 배제, 부과가 되지 않을 거고, 대신에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되죠. 조정대상 지역은 보유 2년 비과세 요건이 양도세 비과세가 1주택자에 한정된 겁니다. 보유 2년만과 더불어 거주 2년까지 챙겨야 된다는 부분이죠. 비조정대상 지역은 보유 2년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께서 가장 내기 아까운 세금이죠.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같은 경우는 비조정 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과세 1에 3%인데, 조정대상 지역은 강남 서초통과 용산은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가 되는 순간 8%, 3주택자는 12%까지 간다는 부분. 그리고 청약은 재당첨 제한이 조정대상 지역 7년인데 또 투기과열지구는 재당첨이 10년. 이것도 또 차이가 있죠.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 지역보다 더 심각한 어떤 부동산의 상승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하잖아요. 그런 또 차이점이 있고, 자금조달계획서 같은 경우도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투기과열지구까지 묶여버리면은 자금조달계획서는 물론이고 증빙자료까지 그 자금조달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근거 자료까지 다 첨부해서 의무를 제출해야 된다는 의무가 생긴다고 하네요. 네. 지금 현재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다 투기과열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투기과열 지구는 당연히 조정대상 지역인데, 네. 그런 또 차이점이 있네요. 대출에 대한 부분은 뭐 딱히 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자율적으로 뭐 지켜보겠어, 약간 이런 것 같은데요. 은행에서도 최근에 그 주택담보대출 정책적으로 해주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작년 연말부터 좀 규제하는 어떤 부분도 있었어요. 네. 은행별로 또한 시중금융, 이금융권 등등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은 잘 살펴보셔야겠고,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 관리 부분에 있어서 허그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하향하겠다. 그냥 이거는 어려워요, 그죠? 네. 근데 어떤 얘기냐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때 세입자분들이 허그 보증서를 쓰잖아요. 네. 그 허그에서 보증해주는 한도가 그 해당 뭐 빌라던 혹은 아파트던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의 126%까지 보증 한도를 책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보증 한도 책정한 보증서를 가지고 세입자분들은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을 하는 건데, 그 126%의 보증 한도 보증서를 가져와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그 보증서의 담보를 100%가 아닌 90%까지밖에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허그 보증서를 100% 인정했던 부분을 90%로 하향하니까 나머지 10%의 간극이 생기는데 네. 그 10%의 간극은 그 차주의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세입자분들의 신용에 근거해서 이거는 평가하겠다. 그럼 신용이 떨어진 분들은 90%까지밖에 못 받고, 그렇죠. 신용이 좋은 분들만 100% 받는다라는 얘기. 맞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제 허그 보증서의 주택에 대한 담보에 대한 보증을 이제 90%만 보겠고 나머지 10%는 이 차주의 뭐 상한 능력이나 경제적 능력을 보겠다, 신용도를 보겠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신용 관리를 좀 많이 신용 관리를 잘 안 하신 분, 신용 관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도 금액이 좀 금액을 좀 금액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런 정책을 원래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5월로 조기 실행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말고는 뭐 딱히 그냥 대출에 대한 부분은 뭐 막 강하게 막 밀어붙이는 건 없는 것 같네요. 또 거기다 또 그거 하나 있잖아요. 참 생각해보니까 올해 9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3단계. 네, 3단계가 네. 진행되니까 안 그래도 이제 대출 한도는 상당히 줄어들 텐데 네. 9월달에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3단계까지 실행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 그 금액도 이렇게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 네. 이런 내용으로 정책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이게 그 정책 대출의 증감 추이를 모니터링 한다라는 내용인데, 네. 사실 이분들은 진짜 실수요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책 대출의 증가세로 인해서 주택 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본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그냥 그 실거주자들까지도 전부 다 그냥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상 저게 나와 있는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네. 그리고 재작년 1월에 했던 게 특례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이었죠. 예. 특히나 신생아 특례나 특례 보금자리론을 정부에서 정책 대출로 진행했을 때 시장이 워낙 경색되고 급냉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정책자금 대출이라는 게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특례 보금자리론이 2022년도 하반기에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니까 시중에 자금을 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본인들이 한 그 시중에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 자체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뭐 자승자박 같은 어떤 그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시행한 정책 갖다가 이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라고 하니까. 저는 약간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자신의 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머리통을 내려치세요. 이런 짤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걸 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지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과열 양상의 부동산 시장의 원인을 다 여기저기서 다 끌어모아서 다 갖다 붙인 거지. 네, 뭐, 어찌됐건 이유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저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진짜, 너무 답답하네요. 예. 좀 웃긴 것 같아요. 정책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 자기들이 풀어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 대출 상품 갖다가 네. 이것 때문에 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럼 너네가 해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 어찌됐건 간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뭐 적재적시에 모두가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제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러니까 또 문정부 시즌2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어떤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서 이상거래 및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부동산 투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고 합니다. 합동점검반은 어디로 나올까요? 저는 그분들 한번 보고 싶은데. 저는 합동점검반 오시면은 피해 있겠습니다. 저는 멀찍이 한번 지켜보고 싶은데, 과연 그분들이 오셔서 어떤 행위를 하실지, 또 어떠한 권한을 혹은 행정력을 발현하실지 궁금하기도 진짜 어떤 걸 하실지 저도 기대가 되긴 하네요. 뭐 어떻게 조기에 차단하실 건지. 물론 계획하신 건 있으시겠지만. 이상거래가 있는데, 뭐랄까요? 예고 없이 습격해가지고, 부동산 계약 쓰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가격을 놓겠어요. 이거 돈 어디서 났어요? 자금 출처 어떻게 돼요? 막 그걸 하려나? 바로 취조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기획조사도 있네요. 이 기획조사라는 게 이게 참 어찌 보면은 국민들을 뒤통수를 치는 약간 기획수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인데 이제 편법 대출과 허위 신고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불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과 금융위 등을 통해서 통보를 해달라. 이게 어떤 신고해달라는 얘기일까요? 불법 의심 행위. 아마 그 의심 행위가 발견이 됐을 때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협조를 받아서 채찍을 제재를 가하겠다. 채찍을 갈기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벌금을 물리거나 뭐 재판에 회부하겠다.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금 출처 조사. 서울 주요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시 조사 실시.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항상 이 서울 주요 지역이라 하는데 결론적으로 거기에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투기과열지구. 맞습니다. 그 지역만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또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시로 조사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네 번째가 이제 부정 청약을 단속하겠다.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진구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부정 청약을 근절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청약,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 중에 청약 통장 가지고 일반 분양 받는 건데, 지금 너무나 어렵잖아요, 솔직히. 네. 제가 이제 알기로는 확인해 본 바로는 청약 가점 만점이 94점인데, 무주택 기간 15년이 돼야 만점, 그게 32점이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되면 17점. 그래서 32 더하기 17에서 59점에다가, 그 다음부터는 부양가족. 한 명당 5점. 그래서 총점 만점이 94점인데, 최근에 강남에 있는 주요 단지의 일반 분양 아파트, 아파트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방배동의 원베를라, 올해 2월달 첫 분양 단지였죠. 강남 서초 송파에. 그리고 작년에 청담 삼익 아파트를 재건축한 청담 르엣. 그런 데는 청약 가점이 94점 만점이 한 74점? 그 정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 만점에 15년 만점 이상,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점은 당연한 거고, 부양가족이 나를 포함해서 한 5명, 그러니까 자녀가 서너 명이 있어야지 당첨이 될까 말까 한 마지노선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위장 전입도 하고요. 직계 좀비속이 되니까 연로 하시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태 조사를 한다라는 얘기 같아요. 예전부터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상에 한 세대로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살펴보겠다. 실질적으로 정말 이 부양가족이 실제로 한 세대가 맞는가,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 행정력이 많이 여기까지 미칠 수 있는지 다 언제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합니까, 솔직히. 약간 도둑이 도망가는데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쫓아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도망치고 나서 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동산이형 레포트 첫 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Q&A.
자, 1번. 과연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 것인가? 박진영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집값 안 잡힐 거라 보고요. 네. 이미 올라간 집값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집값이 다른 쪽에서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 외곽 지역은 아직 거의 안 올랐거든요. 네. 전고점 돌파하지 못한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소유자들도 몰릴 텐데 탑승 못한 분들 또 이제 대단지 아파트 찾아다니실 거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좀 자본이 유입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도 이제 좀 집값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잠실 등등 토지거래 허가가 잠깐 풀렸던 데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 한마디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신 분들이 이 추격 매수에 나섰을 때 그 인근 지역으로 추격 매수세를 확장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해주시죠. 예. 그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거 지정이 다시 되고 나서 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히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항상 정부의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수시로 나오잖아요. 하나의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를 던져주면은 우리는 답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이후에 딱 떠오르는 어떤 투자 전략이 있더라고요. 뭔가요? 일단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이게 부동산의 물건이 아파트에 한정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파트 40만 세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있는 모든 아파트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그럼 아파트가 아닌 다른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대신에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수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전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재개발이 진행될 곳에 빌라.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실거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이 발생할 텐데 아파트가 아닌 빌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재개발 이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매물이기 때문에 그 매물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있다. 그거 재개발 예정지의 빌라 투자가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부동산 투자 어떤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도 이제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파트가 될 빌라니까 네. 그런 이제 규제를 피해가는 투자 기법으로 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재개발 예정지의 빌라 투자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시 해제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미니언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전반적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를 한번 묶으면은 일단 기간을 딱 정해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6개월로 네. 한정했는데 당분간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국제교류지구 장담대청도 5년 걸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강남 상구와 용산이 전체 아파트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빠른 시간에 해제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그 지역 중에서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몇 군데 동들을 선택적으로 핀셋 규제가 아닌 핀셋 규제를 푸는 거죠. 선택적으로 해당 지역에 강남 3구와 용산에 있는 몇 개 동만 따로 빼서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저는 이 토지거래구역이 지금 이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정기간 안에 뭐 해제할 일은 만무할 것 같고, 만약에 해제가 된다라 그러면은 좀 주변 지역이 이제 좀 뭐 산불처럼 번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네. 이 9월 30일이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만기일 딱 끝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이제 그 해제가 되는 것이 가장 그림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성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 9월 30일에 만기가 돼서 정리가 되는 그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람이다. 예,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네. 6개월 만에 바로 이런 부동산 과열 양상이 잡히면은 해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그 정부의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극명하게 어떤 정책의 변화를 주는 것은 실제 실수요자들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끼치는 행위이다 보니 이런 부분은 좀 뭐랄까요,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동산이형 리포트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용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되게 긴급하게 편성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자로 갑작스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강남 3구와 용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급박하게 어떤 방송을 편성했는데요. 동산형 리포트는 앞으로도 그때그때 새로운 이슈, 정부의 정책 변화나 법령의 변화, 시장의 이상 동향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정보를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심층적인 분석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방송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람 설정까지 언제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영님 오늘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내용 함께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 인사드리죠.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